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은 국민공예 다수파의 즉각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국민공예는 그날 빼띠옹의 제안에 따라 루이 16세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되처먹지 않은 관용 내지는 인정.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공론과 다수의 의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로베스피에르의 의지와는 달리 루이 16세의 재판이 열려야 하겠지만 적어도 재판을 회피하거나 터무니없이 연장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이후 지롱드파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늑장을 부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12월 6일 마라가 재판에 관한 모든 투표는 호명과 고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게 만들었을 때 똘똘하다. 꼼수 부리지 못하게 의원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의원은 큰 소리로 견해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 논의는 실제로 끝났다. 로베스피에르의 논리에 승복한 의원이라면 누구도 스스로를 8월 10일 봉기와 공화국의 적이라고 지칭하지 않고는 왕에게 유리하게 투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로베스피에르의 모든 노력은 지롱드파의 교란 행위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될 것이다. 12월 16일 비조가 부르본 왕과 일족 전원의 추방을 법령화함으로써 논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할 때 산악파는 모두 이에 반대했다. 산악파는 비조가 국민공예의 파리 의원인 평등공을 공격하려 하고 필립 올레앙의 별명, 따라서 국왕의 재판을 고민해 재판으로 가지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로베스피에르만이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9월에 필립 올레앙의 선출에 반대했고 그에 대한 끝도 없는 논쟁이 계속 루이 16세에 대한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비조에게 동의한다고 선언하지만 이 동의안은 올레앙파의 우호적인 방통과 빼띠옹의 동맹에 의해 배격된다. 12월 말 지롱드파는 다른 교란 행위를 생각해냈다. 민중 선동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이 교란 행위는 민중의 상도소 appeal people라는 것이다. 국민공예가 루이 16세에 대한 재판을 포기하고 모든 프랑스 국민이 1차 회의에 모여 판결하게 하자고 제안할 책임을 맡은 것은 쌀이었다. 민중의 상소. 이에 12월 28일 로베스피에르는 다시 긴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의 최초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재판의 진행 자체에는 모든 개입을 삼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의원들이 모든 연설과 변론을 듣고도 이틀 전인 12월 26일 드세즈는 로베스피에르가 이후 마지막 왕 루이라고 지칭하는 인물을 변호했다. 여전히 자신들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놀랐다. 내가 늘 얘기하는 대다수가 돌대가리라는 것과 부합. 특히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11월 5일 이래에 자신이 거듭 언급해온 주제로 돌아왔다. 민중의 상소라는 관념은 불합리하다. 그것은 이미 민중이 8월 10일 봉기에서 이 재판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중은 공민공예 의원들을 선출해 그들에게 자신들의 판결을 집행할 책임을 맡겼다. 그런데 민중에게 새로운 판결을 요구하려는 욕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8월 10일 혁명을 점진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로베스피에르는 공격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민중의 상소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봄에 군사작전을 계획해야 하고 동맹군을 궁극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단합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전체의 토론에 불을 지피고 몇 달 더 사건을 질질 끌게 만들 수단이었다. 민중의 상소는 또한 가장 애국적인 성원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몇 시간 아마도 며칠 동안의 토론에 대해 급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일터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연맹군과 파리의 의용군, 즉 수많은 8월 10일의 승리자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있고 따라서 투표든 토론이든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중의 상소는 변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반혁명적 선전을 펼칠 수 있는 합법적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지롱드파가 선동적 게임 아래 숨기고 있는 반동적인 의도들을 간파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다양한 발언을 했지만 거기에는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롱드파는 자신들의 전술이 간파됨에 따라 점점 더 불안해져 절차에 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1월 14일 국민공예가 424대 287로 민중회의 상소를 부결했을 때 콩돌세, 까라, 토머스 페인, 디코, 장 프랑수아 디코 1765년부터 1793년, 퐁플레드, 장 바티스테 보이어 퐁플레드 1765년부터 1793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로베스피에르에게 그리고 산악파 전체와 결속한 중독파의 다수파에 합류했다. 그에 앞서 루이 카페의 유죄는 같은 날 707대 0으로 가결됐다. 루이 카페는 루이 16세겠죠. 단두대 아래의 루이 16세, 샤를 베나제크 1793년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표를 매수하기 위한 왕당파 비밀 첩자들과 스페인 대사의 노력으로 사형에 대한 1차 투표 결과는 387대 334로 나왔다. 사전 흥정을 수반한 수정 표결의 결과는 361대 360이었다. 집행유예는 380대 310으로 거부됐고 지롱드파는 거의 모든 투표에서 내적으로 분열하였고 결속된 다수를 회복하지 못했다. 투표할 차례가 되어 호명되었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어느 때보다 긴 연설을 했고 특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루이 16세의 죽음 1793년 1월 21일 다비드 1793년. 나는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기 때문에 압제자들에 대해 완고합니다. 나는 민중을 학살하면서 전제군주를 용서하는 인류애를 알지 못합니다. 재원 의회에서 나로 하여금 헛되이 사형제의 폐지를 요구하게 만들었던 그 감정은 오늘 그것을 내 조국의 압제자와 그가 구현하는 왕정 자체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하는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사형에 찬성합니다. 1993년 1월 21일 10시 22분 루이 카페는 처형됐다. 그러나 전날 17시 사형에 찬성 투표한 미셀 르펠르티에 드 생파르조, 미셸 르페디에스 드 생파르조 1760년부터 1793년가 군주제주의자에게 암살됐다. 지롱드파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산악파 살인 청부업자들로부터 사형에 투표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수도 없이 소리쳤다. 그러나 칼에 찔린 것은 산악파였다. 이는 두 정파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매우 정확한 상징이다. 1794년 1월 20일 그 오후 국민공예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의 친구인 미셸 르펠르티에의 추도사를 낭독하고 그를 팡테옹에 안장할 의뢰를 요구했다. 동시에 그는 중상급 공격으로 이 암살의 간접적인 공모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리고 그는 공공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국민공예에 요구했다. 그가 겨냥한 것은 내무부가 설립하고 지배하는 공공정신 함양사무국이라는 이름의 선전본거지였다. 회의 중에 국민공예는 그 사무국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튿날 롤랑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토의 없이 그것을 수리했다. 따라서 4개월간의 투쟁 끝에 산악파는 무엇보다 로베스피에르의 활동 덕에 8월 10일 혁명에 대한 재가, 국민공예의 지롱드파 다수파의 붕괴, 그리고 내무부의 수청을 얻어냈다. 그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미셀 르펠레티에의 죽음은 루이 16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상을 줬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아마도 그의 친구인 국민공예 의원 르바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르바는 1월 20일 저녁 이렇게 기록했다. 팡테옹은 프랑스 위인들의 묘가 있는 사원, 1757년 건축가 자크 제르맹 수플로가 지은 교회였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 세속 건물로 바뀌었다. 팡테옹이라는 이름도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르바, 필립 르바, 1765년부터 1794년, 1793년 9월 보안위원회 지명된 후 그해 말과 이듬해 초 북부와 동부에서 파견 의원으로 활동했다. 로베스피에르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테르미도르 쿠데타 직후 체포돼 자살했다. 이제 우리는 돌진한다. 길은 우리 뒤에서 끊어졌고 좋든 싫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말할 때다. 자유롭게 살든가 아니면 죽으리라. 18